이렇게 저를 불러주신 김용원 회장님께 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제가 온 게 한 4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아마 1930년대생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1920년대생, 30년대생이 가장 고생 많이 한 세대고 가장 성취도 많이 한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는 1920년대생을 The Greatest Gener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마 1910년대생, 20년대생, 30년대생이고, 저는 그 수혜를 많이 본 세대입니다. 1945년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국적을 그동안 몇 번 바꿨습니까?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국적을 5번 바꿨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났습니다. 1945년 10월입니다. 그때는 일본 국적 아닙니까?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한국에 왔을 때는 대한민국 쓰지 않았습니다. 미군적이죠. 그때 국적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미국 국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성립되니까 대한민국 국적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상북도 청송인데 인민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시민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수복이 돼서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습니다. 5번째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많으신 분들. 예, 근데 경공군 남친구로 한 번 더 들어갔던 분까지는 아마 6번, 7번 국적을 바꾸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임이 이렇게 지속되는 게 정말 좋은 문화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국의 보수 정치, 보수 이론가로서 유명한 에드먼드 버크라는 분의 이야기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쁜 사람들이 작당을 하면은 좋은 사람들은 교제를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쓰러진다. 영어로는 나쁜 사람들은 컴바인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컴바인한다. 저는 작당한다고 버리고 싶은데, 그러나 좋은 사람들은 어소시에이트를 해야 된다. 교제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들은 다 개성이 강하니까 작당하기는 그렇고, 이런 모임처럼 좋은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결정적인 찬스에 싸운다든지 하는 그런 문화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바로 보수의 문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런 어소시에이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제하고 교류하고 또 같이 여행도 하고, 그런 점에서 한강포럼이 우리나라에서 보수 문화의 한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아주 2번 아찔했습니다. 지난 2월 23일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저 업종도 자영업자입니다. 그래서 방역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전에 간단하게 아주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오후에 바로 입금이 됐습니다. 얼마 됐는지 아십니까? 300만 원. 300만 원이 입금됐어요. 그전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이 들어오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니까요. 바로 그날 330만 명의 자영업자들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줬습니다. 그게 바로 10조입니다. 10조. 우리나라 그걸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돈 뿌리기 아니겠습니까? 투표 직전에 10조는 1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330만 명의 자영업자 부인이 있으면 690만이죠. 직원 한 사람 포함하면 1000만 명 아닙니까? 1000만 명을 상대로 투표 직전에 10조를 뿌렸습니다. 그 다음날 여론조사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큰일 났다고. 이재명 지지율이 올라와가지고 점점 바로바로 올라오는데 이제 붙여버렸다. 그 전주의 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6%포인트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그때 저는 끝났다고 봤습니다. 붙어버렸어요. 그때 여론조사를 보니까 거의 같아졌습니다.
그게 2월 24일, 25일 이불에 붙였어요. 그때, 야, 이거 돈 때문에 가는 거 아니냐. 특히 상공인들, 소상공인들이 이재명 지지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천우 신조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 뒤에 모든 뉴스가 전쟁 뉴스로 가고 있어요. 전쟁 뉴스로 가고 2월 25일 날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TV 토론에서 이재명이 결정적 실수를 했죠. 바로 젤렌스키가 6개월짜리 정치인이라서 괜히 푸틴을 자극을 해가지고 이런 전쟁을 불렀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윤석열 후보가 대응을 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완전히 젤렌스키를 비판한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재명 이름이 세계 인터넷상에 쫙 깔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쟁 분위기 쪽으로 가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말에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이 국민들 수준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00억 달러를 뿌려도 표심이 견뎌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수준은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충분하다. 어떤 점에서는 미국 유권자보다도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아찔했느냐. 바로 여러분들도 생생하게 기억하시겠지만 3월 9일 아니었습니까? 저는 여론조사를 매일 체크를 했는데 3월 9일 되니까 3월 8일자 여론조사가 들어오는데 7%에서 12% 윤석열 이긴다 라고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큐브조사에서 0.6%포인트 이기는 걸로 나왔을 때 아마 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저는 졌다고 생각 안 했어요. 이 큐브조사가 워낙 정확하니까 과거 보면 0.1, 0.2%까지 맞췄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아찔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10% 이긴다고 나왔으면은 그날 또 10% 이긴 걸로 나왔어야 돼요. 과거 여론조사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왜 유독 3월 9일 이런 이변이 있었느냐. 저는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유권자들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다음부터는 저의 이제 예상입니다. 분석이에요. 왜 이렇게 됐느냐. 첫째, 저는 제일 큰 게 사전투표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씨가 지금 광고를 내가지고 사전투표 하면 안 된다. 당일투표해야 된다. 그 캠페인을 벌였는데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전투표 반대. 그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가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투표할 수 있는 날이 3일입니다. 사전투표 이틀, 당일투표 3일. 그리고 3일 중에 하루 편하게 선택하면 되는 게 지금 선거 제도입니다. 특히 사전투표는 젊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근무를 하지만 고향이 경상도일 때는 경상도에 내려갈 필요 없이 서울에서 어디 가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유독 사전투표 하지 말고 당일투표 하라 하면 투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3월 4일, 3월 5일에 이른바 소쿠리 투표 소송 이렇게 벌어졌어요. 확진자들 투표 용지를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전달하는 이게 막 언론에 들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해가지고 3월 5일, 6일, 7일 전 언론이 그것을 머리 기사로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느냐. 봐라, 이거 사전투표 부정이다. 본투표 하나만 하다. 이러면서 사전투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빨이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그때 확진자가 하루에 한 30만 명, 40만 명 나올 때입니다. 확진 상태가 아마 100만에서 150만 명 됐을 거예요. 자, 이분들이 3월 9일 투표장에 안 가는 사람이 많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연로한 사람들이
사전투표장에 안 갔을 가능성이, 사전투표가 아니라 당일투표장에 안 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몇만 표를 날리는 거냐? 저는 적어도 한 100만 표 이상은 날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이준석 당대표가 10%포인트 이긴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참 선거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게 이제 일종의 망언인데, 아니, 이겨도 진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포인트 이긴다고 하면은, 안 그래도 당연히 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사람한테는 안 가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 두 가지 요소가 이 보수 성향의 투표율을 많이 떨어뜨렸을 것이다. 그게 0.73%라는 차이로 나타났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요새 또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리던데, 이번 또 지방선거에도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윤석열 후보는 제발 나를 믿고 사전투표 해달라고, 내가부터 사전투표 하겠다고 아주 목이 터져라 호소를 했습니다. 뭐 한 2, 3일 동안. 윤석열 후보가 보수 세력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세력이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주로 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그러면 보수 세력을 어떻게 볼까? 아마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바로 사전투표 반대 주장을 하는 사람을 보수의 전체 대표하는 사람으로 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10%로 이길 수 있었는데, 사전투표 반대론자들 때문에 겨우 이겼다, 떨어질 뻔했다, 이런 생각이 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한번 참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니까 전에 비해서 훨씬 더 표정이 좋습니다. 어딜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환한 표정으로 이렇게 집합적으로 앉아있는 걸 내다보면 상당히 우울한데, 오늘 정말 다 편안하신 게 역시 정권 교체를 이룬 것이고, 이런 점에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고맙죠. 그렇게 보면 2000년 4월 15일,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그때는 미래통합당으로 이름 바꿨는데, 완전히 이렇게 폭망한 직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표를 딱 분석을 해보니까 민주당 찍었던 사람과 민주당 안 찍었던 사람들 사이에 전체 표 차이는 거의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5%포인트 있습니다. 5%. 저는 5%포인트를 돌아가지고 오면 되니까 이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조국 이 세 사람이 합작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 정치판에서 유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작심수로 망한다. 이번에 보수는 분열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안철수까지 단도를 했으니까. 보수는 분열을 안 하고 좌파는 작심수를 저질렀는데, 그 가장 큰 작심수가 자기 편 사람인 윤석열을 그렇게 괴롭혀서 결국 우파 보수 후보로 만든 이 작심수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새 한국 정치판을 보면은 저는 자꾸 이 연극하는 기분이 듭니다. 연극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한국 현대사를 코리안 드라마라고 붙인다면은 이게 연극이라는 이야기인데, 연극이라는 것은 극적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그분이 개혁을 할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7번 과거시험에 의시해가지고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한이 맺혀가지고 합격을 기다렸는데 안 되니까 유랑을 떠나면서 너는 앞으로 절대 개화쟁이하고 예수쟁이하고 만나면 안 된다고 부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이 친구 따라서 배제학당에 나간 이후에 위대한
개혁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부터가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장교 시절에 형이 경찰총에 맞아 죽으니까 격분한 상태에서 결국 좌익들 포섭에 넘어가가지고 여순반란 사건 직후에 저 백선엽 장군이 주도한 숙군 수사에 걸려가지고 다행히 김창룡이 잘 봐줘가지고 또 백선엽 장군이 봐줘가지고 살아나고 결국 무기 선고받았다가 거의 감명이 돼가지고 민간인으로 근무를 하다가 6.25 남침이 있으면서 바로 군에 복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은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의 남침이 없었으면은 박정희라는 사람은 그 사람 성격대로 반골 아닙니까? 불평분자로 술만 많이 마시다가 그냥 사라졌죠. 김일성의 남침이 박정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큰 드라마 아닙니까? 그와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 보수 세력을 잡는데 칼 역할을 하던 윤석열 씨가 칼 맞던 세력으로부터 추대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됐다는 이 또한 이 드라마. 셰익스피어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인생은 칠망이다. 첫째 역할은 정모의, 두 번째는 공부 안 하려고 하는 학생, 세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 네 번째는 용감한 군인, 다섯 번째는 근엄한 심판자, 여섯 번째는 축 처진 노인, 마지막에 다시 정복으로 돌아간다. 이런,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위대한 것은 인생의 본질을 연극으로 본 거 아니겠습니까? 연기로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인생을 살지만 사실은 쇼하잖아요. 연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자가 레이건 대통령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동영상 유튜브에 보면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배우가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바로 레이건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배우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배우가 안 될 수 있습니까? 배우적 자질이 없는 대통령은, 그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건 안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한국 사람들이 이 민주주의라는 연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70년, 몇 년 동안. 근데 이거 연극도 열심히 하면 실력이 되거든요. 드디어 지난 3월 9일 우리가 이 정도의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다. 그런 것을 세계 만방에 과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교자라는 소설을 쓰는 김은국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은국. 이분이 1966년에 그때 65년쯤 되겠군요.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많이 있을 때 미국 잡지사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등본을 썼어요. 오 마이 코리아라는 글인데 참 잘 쓴 글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시위 열심히 하는 대학생과 그 형인 장교가 만나서 서로 막 격론을 벌이고 있는 걸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결론을 어떻게 되느냐. 한국 사람들은 지금 민주주의라는 연기를 하고 있다. 연극을 하고 있다. 건국된 지 몇십 년밖에 안 되는 나라가 감히 미국식 민주주의를 그대로 실천하겠다고 이렇게 부르짖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사울은 장교가 있다. 그런데 너무나 열심히 한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아마 세월이 흐르면은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바로 지난 3월 9일 선거는 대한민국 선거죠. 지난 3월 9일 선거 때 외신 기자들이 상당히 눈여겨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3월 10일 새벽 한 3시쯤 됐을 것 같은데 KBS가 윤석열 당선 확실히 해가지고 화면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반 뒤에 이재명 후보가 나와가지고 짤막하게 아주 간단한 선거 변설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특히 미국 기자들이 놀라요.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이렇게 격렬하게 싸우다가 선거가 딱 나니까 깨끗하게 선거가는 거. 트럼프보다 훨씬 낫다. 사실 아닙니까? 트럼프는 지금도 부정선거로 떨어졌다고 헛소리하고 헛소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공화당원 중에 부정선거로 떨어졌다고 믿는 사람이 60%입니다. 전 미국인의 30%입니다. 음모론에. 이 음모론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저는 미국 정치가 부분적으로는, 물론 그 정치가 미국 전체의 정치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 선거 부분에서는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깔끔하게 그 순간만은 저는 이재명 후보가 아주 근사하게 보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지난 70 몇 년 동안 구축한 이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제는 누구도 이걸 부정할 수 없게 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3월 9일 선거가 체제 대결에서는 이념 대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기겠구나 이걸로 이겼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기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이념 대결에서는. 이념 대결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냐 자유민주주의냐의 대결에서는 이겼다고 하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남북한의 대결이 이념 대결이냐? 이념 대결보다 더 크게 하는 거죠. 민족사의 정통성 대결이죠. 그래서 저는 남북 간의 이 대결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남북한의 대치 상황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제가 민족사적 정통성을 이념 대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신라가 상통일을 한 이후에 한반도에서는 하나의 국가만 있어야 돼요. 하나의 민족 통일 국가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상국 시대 때 한 30여 년 분열됐고 지금은 70년 이상 분열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상한 겁니다. 그러나 독일은 안 그렇죠. 독일은 독일어를 쓰는 사람이 수십 개 나라를 만들기도 하고 지금도 두 나라 아닙니까? 오스트리아하고 독일.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1민족 1국가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죠. 누가 적자냐 누가 서자냐의 싸움이니까 여기에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이념 대결에서 이겼더라도 역사적 정통성 대결에서 지면 지는 거예요. 이 점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남북한의 대결의 핵심은 영혼의 대결입니다. 이게 영혼의 대결인데 결국 김일성 악령과 이승만 정신의 대결입니다. 김일성 대 이승만의 대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원조 이승만, 수령주의 원조 김일성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김일성 이승만 대결에서 김일성 편을 썼죠. 노골적으로 썼죠. 그럼 사례를 너무 많아서 소개해드릴 필요가 없는데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면은 자기 사상 아닙니까? 그래. 그리고 국정원에 작년에 국정원 원훈석을 세웠습니다. 원훈이라면 국정원 정신을 새기는 비서를 세웠는데 그 글씨체가 신정복 글씨체 아닙니까? 신정복 글씨체로 국정원의 정신을 새겨가지고 그걸 국정원 앞마당에 지금 세워놓았다. 저는 국정원장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 원문서를 폭파하는 겁니다. 제가 폭파하는 걸 중계방송이에요. 김일성의 악령이 국정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그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이라고 했는데 그 국가는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으로 봐야 되고 거기 국민은 인민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김일성 편에 선 문재인과 대한민국 편에 선 사람들이 지난 3월 9일 대결을 해가지고
일단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문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또 모자란 부분이 있죠. 그 모자란 부분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취임사 참 근사했습니다. 이번 광주에서 연설도 참 좋았습니다. 이분이 연설을 잘해요. 특히 유세 때 연설 잘했습니다. 유세하는 동영상을 제가 수십 개를 봤습니다. 아마 김영삼 대통령은 원래 연설 잘 못하는 사람이고, 대중 연설이라 하면 김대중 연설이고, 요새 최근 정치인 중에 연설 잘하는 사람이 나경원 씨가 대중 연설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연설은 최고입니다. 대중 연설 최고입니다. 그게 용어 선택 이런 게 전부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또 제스처까지 쓰면서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슈퍼스타라는 생각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 차원에서 이 사람은 연설을 좋아해요. 연설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걸 직접 원고를 쓴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취임사 참 잘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실, 정의, 자유, 그리고 세계 시민, 그리고 국제주의입니다. 한국의 문제는 국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제적인 연대 속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아주 근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두 개가 빠졌죠. 20대 대통령으로 선서를 하고 지금 연설을 하면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1948년 8월 15일 건국의 의미,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를 꼭 해야죠. 그리고 한미동맹을 이야기할 때는 이승만, 트루만, 아이젠하워 이야기를 해야죠. 그 사람들이 상탄데 그거 안 합니다. 아마 취임 연설은 제가 보니까 이거 이승만 대통령이 써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평소 하던 이야기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아마 이승만 대통령을 속으로 존경하고 있다고 난 봅니다. 그래도 이승만이라는 이승만을 입에 올리는 걸 겁을 내는 거죠. 전두환 이름을 잘못 올렸다가 혼난 거, 그게 아마 트라우마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광주에 가서도 연설 잘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광주에 간 걸 보면서 이야, 경호실장이라는 사람, 요즘 경호처장이라고 그러죠. 경호처장 저 사람 저 자리에 있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갔죠. 장관 전원 다 갔죠. 여당 국회의원 다 갔습니다. 수석 비서관 가라고 했더니까, 해놓으니까 그 밑에 비서관까지 다 따라갔어요. 국가 지도부가 거의 다 모였습니다. 거기 만약 김정은이가 미사일로 때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 지도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미국 영화 보시면은 자주 나오지만은, 데지그네이티드 서바이버라고 해가지고, 지정생존자라고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넷플릭스에 지정생존자라는 아주 재밌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국가 지도부가 다 한 건데 절대 안 보입니다. 무슨 큰 일이 생겼을 때 장관급 중에서 한 사람은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은 안전한 곳으로 모셔다 놓죠. 지금 국방부로 이전한 것에 파생된 문제가 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임기 끝날 때까지 이 청와대 이전 문제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작용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합참의장 지내신 11명이 순수한 마음으로 건의하게 됐습니까? 대통령이 국방부로 들어가고 그 옆에 국방부 합참이 같이 있으면은 한 방에 날아가는 수가 있다. 국가 지도자와 국군 지도자가 같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원칙 아닙니까? 그 기억 안 나십니까? 1983년 10월 9일 한글을 했죠. 아웅산 테러로 17명의 우리 장차관급 엘리트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이기백 합참의장이 가셨습니다. 이분은 살았어요. 크게 다쳐가지고 구성돼가지고 살았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안내하는 외무장관이 늦게 와가지고 출발을 늦게 했습니다. 가다가 빵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돌렸는데, 그때도 대통령과 합참의장이 같이 갈 뻔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례,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을 노린 북한의 암살 시도가 도대체 몇 번 있었습니까? 아마 아슬아슬한 거 빼고 시도까지 치면 한 7번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강경 정책을 펴면은 김정은이가 윤석열 죽이겠다고 안 나서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출퇴근하는 대통령 아닙니까? 출퇴근하는 대통령, 요새 언론 보면, 야, 출퇴근하는 대통령 멋있게 보인다. 소통 잘한다. 아니, 세계에서 출퇴근하는 대통령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있는지. 단, 대통령 중심제에서 그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를 기했을 때, the commander in chief이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있는지. 미국 대통령이 출퇴근합니까? 마크롱이 출퇴근합니까? 멕시코 대통령이 출퇴근합니까? 브라질 대통령 에르도안 또는 터키 에르도안이 출퇴근합니까? 출퇴근 안 합니다. 출퇴근하면 동선이 2번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위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같은 코스를 가잖아요. 같은 코스. 같은 코스를 왔다 갔다 하면 암살자의 밥이죠. 오스왈드가 왜 케네디를 잡느냐? 이 사람이 케네디를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달라스에서 근무를 하는데 신문을 보니까 1963년 11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이 와서 요 코스로 간다 해가지고 코스를 알려줬습니다. 마침 오스왈드가 그 코스에 면한 교과서 창고 회사예요. 거기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카빈을 해병대 출신이라서 사교 솜씨가 좋아요. 특수한 걸 하나 구입을 해놨어요. 카빈에다가 망원경을 장착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6층에서 딱 기다리다가 지나가는 걸 쏜 거 아닙니까? 3발을 쐈습니다. 그중 2발이 케네디에 묻혔어요. 한 발이 머리에 맞아가지고 거의 사망을 초래했는데 그때 81m에 섰습니다. 카빈을 쏘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공군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카빈을 많이 쐈습니다. 카빈이 아주 간편한 시가전에서 유리한 건데 그래도 81m에서 정확하게 맞췄어요. 요사이 저격 기술은요 1km에서도 쏠 수 있고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탱크를 타고 다니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호실장을 지내신 아주 유명한 분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더니 이분은 잠이 안 온다고 합니다. 절대로 저걸 계속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동선이 노출돼가지고 암살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드골도 1962년 8월에 알제리를 독립시키려고 하니까 군인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다니는 동선을 딱 파악해가지고 그 엠발리드 근방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100발을 쐈습니다. 100발. 그중에 14발이 드골 승용차에 맞았어요. 그런데 운전사가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드골 사위가 타고 있었어요. 빨리 굽히세요. 하는 사이에 총탄이 그냥 뒷창문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드골 머리 위에 싹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운전사가 가속을 밟아가지고 몸이 냈습니다. 그때 시트로엔이라는 차가 이 서스펜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탈출을 했는데 나중에 드골이 이 회사 어려웠을 때 그 회사 구해주게 됐습니다. 이것도 동선 노출입니다. 그리고 시시리에 가보면은 팔레르모라고 있죠. 팔레르모 공항 이름이 팔코네 공항입니다. 팔코네라는 판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마피아 수백 명을 구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팔레르모에 있던 마피아 보스들이 배려해가지고 죽이기로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가만 보니까 주말에 사무실에서 집으로 간다. 그래서 그 길목에다가 고속도로인데 길목에다가 폭탄을 장착을 해놓고 원격 조종으로 눌러버렸습니다. 경호차하고 본인 탄차가 그냥 공중을 날아가 버렸습니다. 6명이 죽습니다. 부부가 다 죽었어요. 이런 예를 제가 너무 많이 들면 무슨 악담하다고 그러는데
아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안보는 대통령의 안전 아닙니까? 대통령의 안전. 그게 안보의 핵심 아닙니까?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두 사람이 요행수로 살아는 이 기억이 있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출첵을 하는 대통령을 두고 박수를 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박수를. 어떤 언론도 이 문제를 제기를 안 해요. 더구나 보수 지식인들이 침묵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청와대 이전을 막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조선일보가 제대로 중심을 잡았으면 막을 수 있었죠. 조선일보도 계속 이러면 큰일 난다 하다가 3월 20일에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직접 나와서 딱 브리핑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완전히 청와대 이전 박수부대로 바뀌어가지고 그게 반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그냥 완전히 진영 논리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한국 보수의 문제점 하나가 이 진영 논리입니다. 진영 논리. 진영 논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하고 선거할 때는 진영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정을 논할 때, 정책을 논할 때도 진영 논리를 도입을 하면은 윤석열이 하는 거는 다 잘할 거다. 다 박수 쳐야 된다. 그걸 비판하는 사람은 배신자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 과거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했던 반보수적인 정책이 몇 개 있잖아요. 첫째, 반일 친중 정책 폈잖아요. 그리고 2015년에 전성절에 자유세계 지도자로서는 유일하게 참석했잖아요. 전성절. 더구나 우리의 적인 중공권 전성절에 참석했잖아요. 그때 한국 보수 지식인들이 반대했습니까? 성명서 하나를 안 냈습니까? 조선일보 사설도 반대했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잘 된 겁니까? 그때 사드 배치하려고 하니까 시진핑이가 기고만장해가지고 얕잡아 본 것도 그런 것과 관계 있는 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월호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해경이 빨리 출동했습니다. 우연히 그 근방에 있다가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물에 뛰어나오는 사람 우선으로 해서 구조를 해가지고 173명을 구했어요. 미국 같은 데는 그 해경 정장 영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해경이 다 잘못했다. 해경이 왜 다 안 구했느냐? 아니 배가 지금 넘어가는데 배가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어요. 기울고 있었습니다. 살릴 수 있는 시간이 40분밖에 없었어요. 이 40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가지고 173명을 구했는데 이 바다도 모르고 선박도 모르는 백년 선생 같은 언론과 기자들과 정치인들이 해경만 두들기니까 결국 5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 해체를 선언했잖아요. 해경 해체. 저는 그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게 정권 몰락으로 간다. 대통령이 국가적 진실을 지켜야 되는데 대통령이 선동에 넘어가서 가장 중요한 안보기구 제2의 해군 아닙니까? 제2의 해군을 속죄형 하듯이 이렇게 해체한다? 이걸로 미뤄가지고 아주 끝이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좀 악담을 했습니다. 그때 야당, 지금 민주당이죠. 민주당은 속으로 좋아했죠. 공무원들 마음이 떠났다. 그러다가 결국 배경이 없어졌습니까? 뭐 국가안전청과 뭐 그런 뭐 통합하고 경찰로 업무를 분산시키면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서니까 배경이 복구한 것 아닙니까? 배경 해체와 청와대 해체가 자꾸 겹쳐요, 저는. 이 청와대 이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출첵은 이거 오랜 동안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본인은 뭐 여행이 암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차기 대통령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대통령까지 왜 위험하게 합니까? 아마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신축하자. 청와대를 복귀하는 건 죽어도 안 되니까. 그런데 신축하자. 신축하는 거가 뭐 타당한 방법일지 모르죠. 그러면 차기 대통령은 하여튼
신축하자든지 청와대로 돌아가자든지 말하자면 해경 복구를 공약하듯이 그 공약하고 나올 때 틀림없습니다. 자, 신축하면 어디 합니까? 용산에서 합니까? 저는 아까 처음부터 제가 민족사적 정통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남북 간의 대결은 우리 헌법 3조가 적혀 있는 대로 반역 집단인 북한 농단 정권과 우리 민족사의 정통국가인 대한민국의 대결인데 그러려면 북한을 실제로 국가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그 정통성의 대결은 결국 평양과 서울의 대결입니다. 민족사적 정통성에서 평양이 서울에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헌법에도 1970대 초까지는 통일된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서울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민족사적 정통성 싸움에서 이기려면 서울을 수도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노무현이가 신해경 수도 건설한다고 속여놓고 청와대 국회까지 이전하는 수도 이전을 백책하다가 이명박 서울시장이 불법 소원을 해가지고 그게 결국 이건 헌법 배정 사안이다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민족사적 정통성을 지우려는 남북한 좌익의 악착 같은 노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족사적 정통성의 핵심이 청와대 아닙니까? 청와대. 그리고 지역으로는 광화문 아닙니까? 광화문이죠. 용산이 아니죠. 광화문에 조선조의 정궁, 경복궁이 있고 중앙청이 있었고 정부종합청사가 있고 세종문화회관도 있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도 있고 국립현대미술관도 거기 있고 이렇게 해야 광화문이 민족사의 정통성의 중심이 되는데 두 개가 날아갔습니다. 중앙청 김영삼 정부 때 민족정기 회복 차원에서 중앙청 없애버린 거 그게 맞춰가지고 74년 동안 대한민국의 사령탑이었던 청와대를 곱게 옮긴 것도 아니고 악당으로 퍼본 것 아닙니까? 청와대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저기는 재수 없으니까 들어가서도 안 된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니, 보수 지식인들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현대사를 총체적으로 부정하고 역대 대통령들을 다 독재자로 보는 이런 말을 하는데도 박수 칠 수가 있습니까, 이거? 그럼 이건 자아상실 아닙니까? 아무도 이게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말리는 사람. 아니, 보수 지식인들이 안 말리면 좌파도 말리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고소하다고 생각하겠지. 지금 대통령실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용산 시대를 열겠습니다.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청와대는 조선 총독부 총독 관저였고 경무대였다. 여기서 비롯된 권위적,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총독관저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총독관저와 경무대를 딱 적치를 했어요. 결국 이거 이승만 잡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초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 초대 대통령. 내 앞에 대통령은 다 권위적이고 제왕적이었다. 아니, 권위적, 제왕적, 그 말버릇 하지 말고 독재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독재자. 이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자기 전자 이렇게 욕보인 사람. 문재인 아닙니까? 자신은 제3기 민주정부라고 했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만 민주정부다 이렇게 해요. 김영삼 대통령도 비슷한 이야기 했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문민정부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 앞에 정권은 다 정통성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역사관이 잘못됐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구술을 하면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게 자기 교양으로 들어가서 요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강조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이것은 자기의 지식 체계로 녹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 이야기 빌려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역사의 뿌리를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흘러온 역사, 우리 민족사에 민족사라는 토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유민주주의를 심어야지. 우리 민족사,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나무를 심어도 심어지지도 않고 뿌리가 내리지도 않고 그냥 아스팔트 위에다가 그냥 꽂아놓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좌익선동에 넘어갑니다. 이미 좌익선동에 넘어갔잖아요. 아니, 광주에 가서 이승만 그렇게 푸대접 하면서 광주에 국가 지도부를 다 데리고 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어떻게 대한민국 공무원이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 노래를. 황석영이가 개사를 하고 북한이 선전영화에 계속 써먹는 그 내용을 보면 체제 부정적인 이런 노래를 박근혜 정부 때는 합창 안 하는 게 낫다. 저 합창단 부르면 따라 부르는 사람 부르고 부르기 싫은 사람 부르지 마라 했는데 이제 재창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양심의 자유는 허용 안 된다. 무조건 다 불러라. 세상에 이런 전체주의가 어딨습니까? 이런 노래를, 그러면 김일성 장군의 노래도 부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연설의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진실, 정의,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말은 정확하게 해야죠. 광주 시민은 진실, 정의, 자유를 사랑할 때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아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다 과거에 다 밝혀졌던 것을 또 세계를 또 재조사시킨 거 아닙니까? 발포 명령자 찾아라. 안내장 확인하라. 헬기 기총소사 확인하라. 아니, 발포 명령자가 없습니다. 제가 광주사 때 현장에 있었잖아요. 발포 명령자 없어요. 그것은 1980년 5월 21일 정오 전남도청을 지키고 있던 공수부대원들을 향해서 시민대가 버스를 하나 몰고 돌진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한 명이 즉사했습니다. 그걸 보고 발포를 시작한 겁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합니다. 발포 명령자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옵니다. 없어요. 더구나 전두환이 발포 명령자라고 계속 JTBC 이런 자들이 작정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국보에 만들어가지고 지금 정권 인수하는데 골몰하고 있는데 대검사령관 이희성 씨 책임으로 지금 진압을 하고 있는데 그 전두환이 어째 발포 명령입니까 도대체? 그 다음에 안매장 계속 파도 안 나와요. 다만 하나 만든 게 있지. 송영무 국방장관 시절에 특조위를 만들어가지고 조종사들 다 조사를 해보니까 조종사들 중에 애기 조종사입니다. 한 사람도 발포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럼 발포 없다고 결론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고서를 읽어보면은 조종사들은 발포했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결론은 발포했다고 결론을 내버렸어요. 이건 완전히 소설입니다. 판타지입니다. 이게. 그러나 그걸 송영무가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문서로는 대한민국 국군은 무저항 평화 시위를 하고 있는 양민들을 향해서 기총소사를 해가지고 양민 학살한 걸로 냅니다. 이게 완전히 나치 SS 부대처럼 되어버렸어요. 이게 국가 공식 문서에 올라있다니까.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또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해가지고 재판한 거 아시죠? 그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분을 그것도 광주에서 재판하겠다고 해가지고 관할 지역이 왜 광주가 돼야 됩니까? 서울로 지역. 1심에서 유죄 나왔습니다. 근데 판결문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정의를 불러도 기총소사로 죽은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친 사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고 하냐면 기총소사는 있었다. 그런데 그게 그걸로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다. 그럼 무죄 아닙니까? 또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것도 거짓말. 근데 하여튼 1심에 유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 소양이 부족해가지고 한국 현대사의 주전장이 이념 전장이기도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것은 민족사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민족의 챔피언이 누구냐? 한민족의 챔피언이 김일성이라는 자와 한민족의 챔피언이 이승만이라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이 대결해야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민족의 챔피언은 이승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민족의 챔피언은 김일성이다. 그러니까 김일성주의자가 쓴 글씨체 원문석이 국정원 앞마당에 지금 들어가 있어도 그걸 문제의식으로 인식하는 언론과 정치인과 대통령이 안 보인다. 이겁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런 역사적 소양과 완벽한 이런 무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은 두 분이죠, 두 분. 이승만, 박정희. 그 뒤에 대통령들 중에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분도 없었어요.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북한은 국가를 부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북한은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 지내신 분이. 그거 안 됩니다. 헌법에도 그렇게 부르서는 안 되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라고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참 허무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모를 일이 없죠. 그분이 헌법을 그렇게 적용하는데 아마 알면서도 이것을 연설이나 정책화할 용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가지고 남북 대결에서 이긴 게 아닙니다. 역사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물론 또 나머지 문제는 북한 핵 문제인데 이게 다 같이 인동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핵 미사일 방어 훈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심리 아니겠습니까? 아니 김일성 수령의 손자가 쏘는 핵 미사일은 고이 맞아 죽어야지. 어디 감히 방어막 만들고 대피 훈련하느냐? 이거는 모험하도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거 농담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동네 들어가 보면 아직도 김정은 수령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모이면.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무슨 사드 추가 배치를 해야 되고, 오늘 바이든 와가지고 겨우 한다는 게 성주 사드 운용을 좀 정상화해가지고 주변에서 지금 시위대가 막고 있는 거, 거기 좀 잘 부탁해가지고 길을 좀 열어, 그 정도 합의를 하고 시작한다면, 이건 정말.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제가 윤석열을 향한 거고, 윤석열 입장에서 한국의 보수 세력에 대해서 섭섭하게 하는 부분이 우리 많았던 거 아닌가 하는 것은 또 우리의 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 동안 특히 이게 좌파들과 싸우다가 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음모론에 많이 빠졌습니다. 음모론. 특히 4.15 부정선거 음모론. 부정선거 음모론이 음모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이긴 선거를 망칠 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도 이관진은 표가 아슬아슬하게 할 때. 그런데 이 음모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기에 들어 넘어가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이에요. 뭐 유튜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또 돈벌이가 되니까. 교수들, 예비역 장성들, 다만 잘 안 넘어가는 사람들 기자들입니다. 기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냉정하니까. 교수들, 예비역 장성들 이 음모론에 넘어가고 또 그게 황교안 씨가 1년 남짓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작년에 경선 과정에서 뛰쳐나와가지고 4.15 부정선거 있었다고 부르고 또 전직 국무총리에다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사람이 그 주장하니까 보통 사람은 넘어가죠. 그러다가 선관위에서 첨탑 못해가지고 투표 막판에 고발을 했습니다. 세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황교안, 민경우, 공명호. 그 적용 법규가 뭔지 아십니까? 공직선거법에
선거 자유 방해죄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퍼뜨려가지고 국민들의 투표 행위를 방해하는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대통령 권한대행 하신 분이 선거 방해죄로 고발을 당하고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무시하고 계속 조선일보에 광고를 내고 사전투표하지 맙시다. 그걸 윤석열 씨가 가슴 졸이면서 야 이거 때문에 큰일 났다. 마이크 잡고 나를 믿고 제발 찍어주세요. 라고 호소한 게 한 일주일 동안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사전투표율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 지식인들이 이 음모론에서 이제 벗어나고 이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음모론이라는 것은 종교적 확신이기 때문에 잘 사라지지 않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미국에서 오죽하면 그 정직한 미국 공화당원이 60%가 허무맹랑한 트럼프의 부정선거론에 넘어가겠습니까? 이게 진영 논리, 이게 정치와 연결되고, 이게 표와 연결되고, 이게 또 돈벌이와 연결되면은 이게 생태계가 되기 때문에 음모론 생태계가 이루어져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역사전쟁에서 승부를 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고 민간 부문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간 부문이라고 하면 얼마나 자원이 많습니까? 기업인도 있고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 글 쓰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 역사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면은 어떤 방법으로 이길 거냐 하는 거죠. 중세 유럽에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르네상스는 사실은 로마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중세 암흑기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리스 로마라는 아주 위대한 문명이 있었다. 로마, 그리스를 연구를 하자. 이렇게 해서 르네상스 운동이 대동이 됐는데 한국이 역사전쟁을 하려면 대한민국 역사만으로는 안 됩니다. 삼국시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총괄해야죠. 백제고 어느 신라가 싸우다가 신라가 삼국통일을 했는데 이 신라의 삼국통일이야말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위대한 업적이죠. 신라라는 가장 작은 나라가 당나라와 손잡고 나당 동맹을 맺어가지고 백제 그리고 백제를 응원하러 온 일본 그 다음에 고려를 물리치고 한반도 전체를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당나라와 맞짱을 떠가지고 7년 동안 나당 연맹을 통해서 당나라까지 쫓아내고 이 대목이 참 위대하죠. 강대국을 이용해서 뭘 하려다가 강대국한테 먹혀버리는데 그 강대국을 이용해먹고 버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반도를 문무왕 시절에 통일을 완수하고 그 뒤 한반도가 안정되니까 동북아시아에 약 300년의 평화가 왔습니다. 당나라, 신라, 일본에 이 세 나라가 불교라는 공통된 일종 이데올로기로 봐야 되겠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발전시킨 게 고대사의 제1황금기고 그게 우리가 인류국가가 최초로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두 번째로 인류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라의 삼국통일은 대한민국 건국과 비교되는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스토리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것을 주도한 세 사람, 김춘추의 외교, 김유신의 군사, 문무왕의 정치, 민족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죠. 그 다음에 그 인정선상에서 고려, 조선, 그 다음에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데 북한 응원정권은 신라의 삼국통일을 완전히 역적으로 몰고 오히려 발해가 정통성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인정선상에서 북조선이 정통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멍청한 한국의 학자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라의 삼국통일과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우리 민족사의 가장 위대한 업적, 여기서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스토리는 전기도 있고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무엇보다도 그때 활약했던 사람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니 중국의 삼국지에 비해서
우리 삼국통일이나 대한민국 건국이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마 중국에는 나완용이라는 소설가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근사하게 만들었지. 우리가 이 두 가지 민족사의 위대한 성취로부터 많은 자료를 만들어내고 감동을 만들어내고 이걸 통해서 교육을 하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쪽 북한도 응원 정부는 민족 발현자구나. 이승만, 박정희 위대한 민족 지도자구나. 그럼 민족 발현자가 누군지 한번 가려보자. 아니 민족 발현자 김일성과 민족 공존하자는 자도 민족 발현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치면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다 민족 발현자죠. 아니 6.15선언, 14선언, 이번 4.27선언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하자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을 민족으로 보는 집단이라면 자동적으로 민족 발현자예요. 그래서 이 역사전쟁의 승부는 누가 민족 발현자고 누가 민족의 챔피언이냐는 가림입니다. 그래서 민족 반역자와 민족 공조하자고 한 자는 민족 반역자다. 요걸 달달달 외워야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연설문에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통일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존재 목적이 헌법 체계가 다 자유통일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왜 헌법 1조, 3조, 4조 합치면 평화적 자유통일을 하라는 건데 통일 이야기는 안 해요. 이제 우리 이것도 보수 지식인들이 이제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안 써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 북진통일이라고 하다가 성공통일이라고 하다가 7.4 공동성명 이후에 평화통일로 넘어가서 지금 평화통일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건 평화적으로 저쪽은 평화적으로 평화통일을 하자는 거고 우리는 평화적으로 자유통일을 하자는 거니까 이제부터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통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무조건 자유통일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유통일이라는 말을 만들고 또 자유통일을 지향해야죠. 북한이 우리보다 나은 게 통일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적화통일. 우리는 통일 안 걷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사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젊은 층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는 거죠. 신라가 삼국통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약한 나라지만은, 가장 작은 나라지만은, 삼국통일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유통일을 구현하는 구체적 수단으로서의 북한의 자유화, 북한의 자유화를 누가 할 거냐? 당연히 한국의 기독교가 북한의 자유화, 자유통일,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 특히 개신교 세력이 많다는 게 아주 저는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생분한 교회가 우리 사무실 맞은편에 있어서 가끔 들리는데 그 1층에 잘 만들어진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수영 목사가 만드는데요. 거기 한국 현대사를 정말 잘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복음으로 자유통일 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복음으로 자유통일. 어쨌든 통일. 그 다음에 우리 한국 보수 세력이 실수한 거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첫째, 한글 전용을 취함으로써 한자를 말살해가지고 한국어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지 않습니까? 한국어가 이거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한글 전용으로 쓰여져 있는 논문을, 학술 논문을 어떻게 읽습니까? 읽을 수 있지만 의미 모르잖아요. 한국어가 파괴됐는데 국민들의 교양이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국민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떼도 이런 한국어로는 절대로 인류국가는 될 수 없습니다. 잘 사는 되죠. 노벨상 못 받죠. 일본이 지금 노벨상 수상자 한 27명 될 거라고 봅니다. 27명.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거의 매년 일본이 노벨상을 한 사람씩 배출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과학부이죠. 거기서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언어로 말하면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어 실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글 전용으로 가면은 고급 학문이나 문학은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이 한글 전용으로 가버렸다는 것. 그 다음에 인류고등학교 없은 것. 아니, 어느 나라든지 국가 엘리트는 대학이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감수성이. 그걸
우리 보수선으로 인류 없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국방 의지를 사실은 포기한 건 아닙니까? 한미동맹만 이야기하다가, 아니, 뭐, 공격당하면 무슨 응징을 해놓고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야지. 그것도 하기 전에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 한국만 보내달라. 아니,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스라엘처럼 살아야지. 제가 이스라엘 자주 취재를 했는데, 이스라엘 군사 전문기자를 만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이 지금 수도에 미군이 집권하는데, 그거 오래 가면요, 국민들 정신이 타락합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미국의 도움은 받지만은, 미군이 이스라엘에 접근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종북 세력과 김정은은 한국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겠습니까? 자기들은 아무리 못 살아도 핵 개발해가지고 미국도 중국도 얕잡아 볼 수 없는 이런 체제를 만들었는데 우리보다 뭐 100배 잘 사는 한국 겁쟁이 아니냐. 이미 기가 꺾이는 거죠. 자주국방을 포기하니까 자동적으로 자유통일의 의지도 포기했다고 보입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대통령이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이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로 이런 부분은 바로 보수 지식인들의 몫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고 질문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늘 한 시대에 등대 역할을 꾸준하게 해주고 해서 귀하의 글은 하나도 놓치지라고 보고 방향타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건강관리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석열 대통령의 걱정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로 역사의식을 짚었는데 그것도 공감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 사람들은 새로 공부하러 될 수도 없는 거고 먼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조선조 실록을 볼 때 그렇게 공부를 하기 좋아하고 그렇게 민사상에 투철했던 세종대왕도 그 조강, 주강, 석강, 야강까지 하게 되니까 그 실록 기록자들은 야 도저히 뭐 피곤하니 이 석강은 좀 피하면 어떨까라는 게 전하 아니되옵니다라는 그래서 조선조가 엉망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서도 그런 거 세자를 가르치고 왕도 겸하게 배우고 들으려는 역사 체제가 한 축을 이뤘던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윤석열 시대가 지금 너 역사 의식이 부족해 공부 좀 해라 이거까지 안 될 테니까 그 고사를 비롯해서 우리 조선생 기타 또 학자 몇 분들 이렇게 해서 사부로 스승으로 모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그런 시대사적인 거 대통령이 놓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그 사부의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하나 개발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일 문제 하나가 대통령이 내가 나다 내 이상은 없다 이게 제왕의식으로 들어가고 모든 걸 다 만기칠람하고 대단한 탁월한 경제에 들어가는 착각에 들어갈 적에 역사에 비극이 되는데 그걸 지적해주는 제도적인 방법으로 그 대통령의 스승을 모시는 시스템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해봤는데 조선생 그 윤석열 대통령의 사부 역할 한번 하시면 어떨까 의견 좀 묻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공부하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는 괜찮은데 대통령 되고 나면 24시간이 모자랐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어떻게 더구나 이 부분은 인생관과 관계되는 건데 그걸 바꿀 수 있느냐. 그것보다는 보수 지식인들이 비판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상대 좌파의 비판은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나라를 걱정하고 자기 편 사람들이 비판을 하면은 그걸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한국의 보수라고 했을 때 저는 지식인을 이야기합니다. 한국 보수를 구성하는 보통 사람들은 건전합니다. 10조 원 뿌려도 안 넘어갔잖아요. 문제는 지식인입니다. 보수 지식인들이
팬클럽을 하니까 문제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보수에서 한 60%는 팬클럽이에요. 나머지 10%는 또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간에 한 30%가 비판적 지지자인데, 비판적 지지자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별로 윤석열 망하라고 지금 비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하는 건 잘한다고 그러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그러고. 그런 점에서 청와대 이전에 보수 지식인들의 비판이 없고 오히려 박수만 있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오히려 보수를 의심여기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저 강의님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아까 사전투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전투표를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좀 헷갈려가지고 임명진 목사님입니까? 그 양반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자기 같으면 본투표를 하겠다. 사전투표를 하는 거는 부정선거가 그 여지가 많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되도록이면 시간이 있으면은 본투표를 하라 해서 제가 또 그분의 말씀이야 엄정한 중립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따라가지고 본투표를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지난 선거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자고 하는 많은 국민들이 애를 쓰셨다고 봅니다. 요즘은 그 정부 통신의 발전과 함께 유튜브가 눈부시게 발전해가지고 뭐 조갑제 TV는 물론이고 오성국 TV라든가 이봉규 TV, 정편 TV, 뭐 신혜식 TV 등 이런 TV를 많이 사람들이 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전 투표를 하면 부정의 소지가 있으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아주 귀가 따갑게 우리 일반 대중들한테 지금 깊이 아주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에도 아까 범용한 그런 TV들이 상당히 윤석열 승리에 도움을 줬다는 건 뭐 주의 사실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전 투표를 이 많은 말하자면 유튜버들이 이래 사전 투표를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데 지금 우리 연사분 강연 내용과는 좀 상쇄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깊이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거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광고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게 고영주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민주당에서 광고를, 거기에 대한 카운터로서 광고를 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상주가 가만히 있는데 왜 곡쟁이가 야단이냐. 상주는 가만히 있는데 곡쟁이가 왜 야단이냐. 그 상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미래통합당 아닙니까? 당시에. 아니, 사전투표 피해를 봤으면은 오세훈 씨가 들고 일어나야 되고 나경원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냐? 사전투표 부정이 없었다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오세훈 시장 이야기 들으니까 자기도 속을 뻔했대요. 그래서 어느 유튜브 하는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우리 같이 동참합시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선거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내부, 그때 이제 광진에서 떨어졌을 겁니다. 토론을 해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선거 참관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무슨 사전투표. 그래서 그 사람이 사전투표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설명하면 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관위를 잘 봐야 됩니다. 과거에 뭐 3.15 부정선거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투개표 부정이 있었죠.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만들어진 이후에 투개표 부정 없잖아요. 중앙선관위를 자꾸 욕을 하는데 그것은 정책이나 유권 해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를 욕을 할 거지 투개표에 부정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우리나라 투개표는 세계 최고 아닙니까? 정확도가. 그러니까 하루 만에 개표 딱 완료하고 결과가 나오니까 이재명까지도 딱 성공하게 만드는 게 한국 선관위의 실력이죠. 이걸 믿어야죠. 이게 우리가 만든 제도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제도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문명이라는 게 제도로 지탱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든 제도 중에서
한국 선관위의 공정한 투개표 관리는 자랑할 만한 겁니다. 그리고 아니 사전투표 부정론을 제기하려면 최소한도 누가 부정을 했다고 사람 이름 하나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부정을 저지르는데 관계한 사람이 아마 수만 명이 됐을 텐데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사전투표 부정 모의한 사람이다라고 단 한 사람이라도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사람도 지정 안 하고 계속 사전투표 있다 하면 결국은 귀신이 와서 사전투표 부정했다는 것밖에 더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속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히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모론이 어떤 조직에 한번 들어가면 그 조직이 와야 됩니다. 저도 이 보수 인사들 모임이 있는데 우선 제가 묻습니다. 거기에 사전투표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느냐고 하면 저 안 갑니다. 가면 그 사람만 고집을 계속 부립니다. 10명 중에 한두 사람이 그 이야기 하는데 도저히 논리가 안 통해요. 이거하고 비슷한 게 북한군 600명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음모론에 빠진 게 몇 개가 있습니다. 북한군 600명이 들어갔고 그 중에 한 사람은 황장엽이가 왔다. 이런 주장에 속아 넘어가고 박원순 아들 박주신이가 뭐 가짜 신금을 해가지고 병역 피했다는 그것도 가짜고 그것도 음모론이고 이거 뭐 땅굴에 들어갔다는 음모론 그것도 다 차원이죠. 이 음모론에서 한국 보수의 지식인들이 벗어나지 못하면은 우선 보수를 분열시킵니다. 보수를 분열시켜요. 그 다음에 보수를 우습게 만듭니다. 윤석열이 보수를 우습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고 좌파들은 얼마나 더 우습게 보겠습니까? 우리는 좌파에 저 조국 같은 자가 있다. 광복회 회장 같은 자도 있다 해가지고 손가락질 막 하는데 좌파에서는 황교안 씨 보고 손가락질 안 할까요? 어떻게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한 사람이 부정선거 있었다고 매일 저렇게 하느냐. 그걸 통해서 우파 전체를 작살낼 수 있잖아요. 이런 걸